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정윤성입니다. 최근 세계 중앙은행들의 환율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22일 양적 완화로 촉발된 유로화 약세에 달러 강세,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겹치면서 앞다퉈 경기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덴마크, 캐나다, 인도, 중국의 금리 인하에 이어서 전일 뉴질랜드도 금리 인상 가능 문구를 삭제하고 싱가포르도 깜짝 금융 완화를 단행하면서 환율 전쟁에 가담했습니다. 자국 통화 평가 절하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과연 국내 기업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 환율이 9원 40전 급등하면서 외국인들 쪽에서 비차익거래 쪽 좀 많은 매도가 좀 쏟아지는 움직임을 보였었죠. 이 글로벌 환율 전쟁. 우리 증시 쪽에도 상당히 영향이 큰 이슈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련돼가지고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상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분하고 함께 하겠는데요. 유한타증권 W프리스티지 센터 박세진 PB와 하나대투증권의 청담금융센터 윤보원 과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윤보원 과장님은 오늘 처음 오셨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두 분하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늘 그렇다시피 우리 이승원 대표가 최근 국가별 금리 정책 동향과 또 환율에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자, 선진시장, 이머징시장 모두 다 지금 통화 완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매파 기조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한국은행의 매파 기조에 대한 유지, 우리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금리 완화에 대한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변화에 대한 컨센서스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주요 선진시장에서 대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내보내주고 있고요. 이머징 마켓으로 불리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리고 또한 지금 유럽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지금 브라질과 멕시코를 제외한다라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부분의 국채, 지금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대한 쪽이 심지어 27개국 국채 중에서 11개국 국채가 약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달러와 자산, 비달러와 자산에 대한 약세에 대한 움직임 계속해서 약세를 만들고 있고요. 반면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강세를 만들면서 지금 상품들 역시 계속해서 가격에 대한 급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 환율이죠.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신흥국 통화지수가 약세를 보이는 거에 비해서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상대적인 강세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과연 이런 글로벌 환율 전쟁 속에서 상대적 원화 강세의 흐름, 과연 우리 시장 계속해서 소외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언제쯤 반등의 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그 반등에 대한 이벤트는 우리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상황에 맞는 탑픽 기업은 무엇인지 오늘 이슈 토크 시간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승원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또 실제 또 1분기 쪽에서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 시장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환율 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이유를 먼저 우리 두 분의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 너무나 명확하죠. 그런 부분들은 자국 통화 그 달러 대비해서 방어를 하면서 그 수출 경쟁력 좀 지켜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표명이 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유가 부분이 계속해서 그런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를 계속 제공해 준다라고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가 떨어지면 저희가 사실 작년 연말부터 이제 저유가가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의 유가 급락은 어느 정도 당장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그 유가 관련된 부분들이 오히려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 증대로 진행되는, 결국에 이제 GDP를 상승시키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만들 것이다라는 기대가 사실 많았죠. 네. 근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뷰들을 보면은 이제 유가 같은 이제 헤드라인 인플레가 이제 디플레이션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 결국에 이제 그 여타
근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에너지라든지 상품 가격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디플레 우려를 촉발시킬 것이다라는 우려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런 가장 큰 논리를 사실은 ECB가 이번 양적 완화를 집행하는데 가장 큰 핑계거리로 사실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자국 통화 가치를 지켜내면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 유가를 통한 핑계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악순환의 연속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박세진 PB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어제죠. 29일 날 국내 국거채 3년물이 다시 그 수익률이 2%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그 채권 시장 쪽에서는 반영하는 거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 2월달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국내 증시 또 이제 원화 강세와 더불어서 또 글로벌 왕따 현상을 극심하게 겪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경제 주체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차례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아예 50bp 정도를 두 차례 걸쳐서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방금 말씀 주신 게 50bp 인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이 50bp가 인하가 돼야지만 사실상 시장에 강력한 효과를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닙니까? 50bp 인하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다라면은 시장에서 강력한 어떤 그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작년에 두 번 그 25bp씩 두 번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부채만 늘어났지.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그동안의 매파기 조하고는 다르게 50bp에 대한 인하가 과연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가능했으면 좋겠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그 통화 정책에 대한 기조 자체가 너무 시장에서 뻔하게 예상되는 타이밍에 너무나 예상되는 수준의 금리 인하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없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이번에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사실 굉장히 놀라웠던 게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통화 절상 속도를 이제 처음으로 다시 늦추는 굉장히 스탠스를 급격하게 선회를 하는 방향을 좀 취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통화 정책은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그 예상치 못한 폭으로 진행을 해야지 사실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그 매파적인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으로 약간 좀 그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해주지 않겠느냐 12월 내구재 주문 봤을 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 약간 전혀 그런 코멘트가 없었는데 한국은행에서 지금 우리는 더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과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자본 유출에 대한 대비하는 어떤 전략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전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마술사도 아니고 마법사도 아니고 매직도 아니고 어떻게 금리에 대한 차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겠다라는 건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결국엔 자본 유출 쪽에서 시간이 조금 있으면 바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텐데 이게 윤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저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박 PB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전 세계적인 그리고 또 아시아나 이머징 쪽에서의 기조가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는 좀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게 산 넘어 산이라고 지금 현재 유럽중앙은행도 지금 당장 돈을 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3월 달 돼야지 이제 QE가 시행이 되게 되는데 자, 그럴 경우에 자, 이 환율이라는 건 교환 비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레이트.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럼 한쪽은 약해지면 누군가는 강해져야지만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이 이렇게 달러 강세를 계속 용인하면서 이런 현재 환율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미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요인이었죠. 강달러라는 부분은.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되니까 이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오히려 강달러에 발목을 잡혔다라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당장 내일 발표되는 미국 GDP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분위기 이어나가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당장 미국의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타격을 보고 있는 내용들이 실적으로 벌써 고스란히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전 세계 그 유동성의 방향 자체는 미국이 지금까지 이제 출구 전략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도 물론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거에 타당한 어떻게 보면 배경을 만들어줄 만큼 경기 회복이 가시적으로 진행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강달러 기조로 막힌다 그러면 글쎄요. 이게 결코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징조로 가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 환율이 결국은 이제 국내 기업들, 이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내수 기업들에 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대외적인 요인은 어쨌든 환율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현재도 계속 충돌이 되고 있는데 지난 4분기 실적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달러가 그동안 그 강했고 원화가 약했던 거에 그 큰 덕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뭐 윤보호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제가 환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기조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오래 중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상대적인 가치가 이제 달러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회복이 되는 거에 있어서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강해진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혜를 보는 것이 어떨까. 근데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는 그 자동차 업종이 그렇게 큰 실적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했지만 저는 앞으로의 시간에 있어서는 그 자산, 약간은 통화의 가치가 큰 나라에 대한 그 수출 비중이 큰 쪽에 있어서는 굉장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그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별로 실적에 대한 영향이 없었던 것은 대현지화 전략에 대한 쪽, 그러니까 현지 공장에서 돌아가는 매출에 대한 쪽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이 서로 이제 상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화 약세에 대한 쪽이 꼭 수출 기업에게 득이 된다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일본에서 엔화 약세에 대한 쪽을 이끌었지만 일부 수출 기업들에게는 지금 보게 되면은 호재로 작용했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악재로 작용하는 측면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환율을 약세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인가에 대한 쪽에서는 사실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환율이 약세로 가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은 뭐 일부 수출 기업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선주가 과거 2007년도 급등했던 거, 조선주도 수출주였습니다. 그럼에도 급등했던 건 뭐냐면 이 Q거든요.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실적이 올라와야 되는데 단순하게 FX 마진 효과를 해서 보겠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은가.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그 수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워낙 기니까 환해지를 거의 뭐 퍼펙트하게 하니까 영향을 덜 받겠지만 실제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현지 생산화보다도 그 현지 판매법인 쪽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도 있는 거고, 북미 지역도 있는 거고, 지금 남미 지역도 있는 거고, 지금 한 곳에만 지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북미 지역에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환율 효과에 대한 쪽이 다 그 버무려져서 들어오는 실적이라 과거와 같이 원화 약세가 꼭 긍정적이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박사진 PB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하고 비슷합니다. 아니요, 저 기아차 뭐 지금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뭐 그렉시트 얘기할 때 그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논리가 그거거든요. 그 다시 이제 그리스가 드라크마를 이용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통화 가치가 절하가 됐을 때 수출 효과를 충분히 못 누릴 거라고 보는 게 수출 경쟁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다. 관광 수입 말고 지금 그리스가 수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율 효과만 가지고 이제 현대기아차의 덩치에 그 수출의 그 임팩트를 또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신차 효과라든지 그동안에 뭐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의 제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어 왔어야 되는데 사실 최근 한 2년 동안에 현대기아차의 어떻게 보면은 브랜드 가치 자체가 수출 경쟁력이 좀 훼손이 됐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은 뭐 환율에 대한 쪽 우리가 뭐 상대적으로 어떻다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전 글로벌하게 지금 유동성을 엄청나게 지금 펌핑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지금 미국만 하는 게 아니고 유럽도 하고 이머징도 하고 다른 국가들도 전부 다 하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때려갖고 야 돈 다 갖다 써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은 이렇게 유동성이 급등을 하는 시장에서는 우리가 성장형 주식들에 대한 쪽들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 성장형 주식들에 대한 베팅 이런 것들이 좀 더 과감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은 과거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봤던 그 버블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목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저는 코스닥에서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에 지금 어떤 섹터에 돈이 집중되고 있냐 보면은 네. 그 안정적인 수출 기업들이 아니라 그 성장성을 가진 성장성 산업들의 지금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심지어 중국 증시도 그렇습니다. 좀 최근에 보면은 네.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핀테크 관련된 부분들, 그 IT 소프트웨어나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들의 자금이 급격하게 유입이 되는 흐름이 좀 관찰이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국내 시장 저희가 한번 옛날에 얘기했었지만 코스닥 800포인트 이번에 네.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네. 이제 뭐 많은 얘기가 왔지만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시게끔 하려면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국내 증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도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인하하는 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동결된 상태로 현재 유지가 되는 게 더 유리할까요? 한 분씩 좀 답을 좀 해주시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정부에서의 통화 정책에 대한 개입이 그다지 비교적으로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가 오히려 통화에 있어서는 좀 안정이 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 상황에 있어서도 유동성에 대한 너무 과대하게 풀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은 조금 이른 우려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외국인 수급판에 만약에 이제 다시 급격한 이탈을 만약에 한국은행 측면에서 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제 다잡고 싶다고 한다면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뭐 2번 이상의 금리 인하 혹은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수준의 금리 인하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는 그리고 오히려 생각을 달러 합니다. 베이스의 자산 유출을 부추겨가지고 수급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될 부분이 정책 모멘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의 실적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도 정책 모멘텀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 자국 시장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방어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더 필요한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뭐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이승원 대표한테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기업들이 오늘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배당 확대 얘기 나왔죠. 네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SK 하이닉스가 어제 실적 발표하고 배당하겠다. 또 LG 디스플레이도 배당 안 했다가 또 이제 500원 하겠다고 얘기 나왔고 GS 홈쇼핑도 이제 어제 네네. 2배 배당 결정됐고요. 이런 배당 확대가 국내 증시에 도움이 되는 요인입니까? 이건 분명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배당 수익률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 고령화 사회로 갈 때 계속해서 이 자산 배분에 대한 섹터 쪽에서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배당을 주는 기업들에게 베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 대한 수요를 촉발을 시킬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겠고요. 이런 주식들이 과거 일본의 사례에서 보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에 대한 그 수익률을 비트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듯이 분명히 배당 정책과 관련돼서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특히 성장이 없는 구간에서는 코스피에서는 배당을 주는 기업들에게 아마 기관들은 베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중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네, 기관도 기관이지만 아무래도 개인에 있어서도 투자 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박스권에 있어서의 배당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죠. 그 배당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가 저하 분위기로 간다라는 부분은 시장의 PER에 높아지는 부분을 허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2%의 금리를 주는데 4%의 배당을 한다라는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사실 3%의 배당을 하더라도 매력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 1%의 배당이 낮아지는 만큼의 주가 상승을 용인할 수 있는 시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같이 이제 낮은 수준의 시장의 기대 수익률을 배당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은 굉장히 주가 상승에는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분위기 이제 정리를 좀 하시자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환율 어떤 뭐 전쟁 또 원화 가치도 어쨌든 오늘 좀 상당히 약세를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속이 된다면 한국 증시에 도움이 될 요인일까요? 아니면 이게 오히려 또 피해를 줄 요인이 될까요? 좋은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 저는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 자동차나 아니면 자동차 타이어 쪽이나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미국향 매출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거든요. 이랬을 때 그 자산 가치가 높은 나라에 대한 수출이 기업의 이익을 올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만 생각을 했었을 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했을 때는요.
달러 자산의 가치가 높아졌었을 때 커머더티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그런 상품 쪽이죠. 네네, 정반에 있어서 반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원료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은 비용의 절감에 따른 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야, 윤봉원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선생님한테 이렇게 답 듣는 것 같아서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승원 대표 또 그 어려운 걸 주식 투자의 물어보시네요. 대가. 자, 이제 그 환율 쪽에 그렇다면 이제 어제 FOMC 회의 결과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저께 FOMC 회의 보면은 그 매파라고 했는데 매파적이라고 네. 했는데 미국 국채 가격은 급등을 했고 네네. 뭐 달러 인덱스도 별로 큰 변동은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진짜 뭐 매파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실적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위스퍼 넘버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기대치라는 건데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러니까 보고서상의 활자상으로는 있지 않은 그런 그 넘버 그 기대치를 이제 위스퍼 넘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대치에 해당하는 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파적이었다라고 지금 반응하는 거겠고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 경기가 좀 더 슬로우해질 것이다라는 쪽에다 베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뭐 다음번 FOMC에서 기대했던 대로 매파적인 흐름이 뭐 지속이 될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는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시장의 반응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워낙 뭐 환율과 관련돼서 각 국가별로 민감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근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등 주변의 상황이 우리도 이 환율 전쟁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과연 국내 증시에 득이 될까 아니면 또 독이 될까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은 글쎄 뭐 이 부분을 인해 가지고 단기적 영향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에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의견을 취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개장했고요. 현재 아직은 뭐 미국 증시가 오늘 빠른 반등은 못 보여주고 있네요. 어떤 내용으로 전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센터 나와 주십시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재현입니다. 민미경입니다. 네, 미국 증시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미국에서는 이 알리바바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장 전에 한 4.5% 밀리더니 지금은 대차게 한 10%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케팅에 돈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인데요. 모바일 쪽으로 고객들을 한꺼번에 끌어올려다 보니까 모바일로 좀 마케팅 비용이 심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가 오늘은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인 포드 실적도 나왔는데요. 이게 원래 안 좋을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덜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뭐 한 보합 정도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히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트럭이나 뭐 SUV 같은 이런 기름이 좀 많이 들더라도 뭐 좀 힘이 센 그런 자동차들이 오히려 더 많이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 합니다. 조금 전에 나온 경제 지표 하나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잠정주택 매매가 3.7%가 전달에 비해 감소를 했습니다. 매물 자체가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살 게 없으니까 뭐 초이스가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만큼 잠정주택 매매는 3.7% 전달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다우지수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0.08% 강보합 정도죠. 17,205.1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나스닥 지수입니다. 0.33% 하락하고 있는데요. 4,622.5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S&P 500 지수입니다. 역시 하락권인데요. 0.17% 하락하면서 1,998.54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 하락했습니다. 예상치 0.8%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48% 하락세 보이면서 6,793.4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카카 지수 0.18% 상승세 보이며 4,619.4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07% 상승세 보이며 1,719.1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 상황 점검해봤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 상황도 점검해봐야겠죠. 키움증권 글로벌 영업팀 김세영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목해봐야 할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독일의 실업자 수가 300만을 넘어서면서 유로존에서 유일하게 버티고 있던 독일마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독일 연방고용청은 이번 달 실업자가 26만 8천 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실업 인구가 303만 2천 명에 달하며 실업률은 0.6% 증가한 7.0%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도 급진 좌파 연합인 시리아 새 정부가 약 296조 원 규모의 채무 상환에 대한 배협상 의사를 표명하자
유럽 증시는 더욱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지만 미국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이면서 여전히 나홀로 독주 체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인 30만 건을 하회한 26만 5천 건을 기록하면서 2012년 11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이는 200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반면 12시에 발표된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이전치인 0.8%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마이너스 3.7%를 기록하면서 금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은 미국의 GDP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시장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선물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최근 환율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글로벌 경제 상승 전망이 나오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지만 오늘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환율은 바로 터키의 리라화입니다. 터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자 사상 최저로 떨어진 달러당 2.4184 리라를 기록하며 1개월 만에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달러 강세 기조는 리라화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전일 큰 폭으로 하락했던 유로화는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유로화는 0.42% 상승한 1.1334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품 시장은 어떤가요? 네, 국제 유가는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전일 큰 폭으로 하락한 탓에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NYMEX WTI 크루드 오일은 전일 대비 0.40% 상승한 44.63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0.70% 상승한 2.86달러 선을 기록 중입니다. 1월에 미국식 양적 완화에 따라 글로벌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등이 약간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유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지만 여전히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40불의 1차 매도 포지션을 잡겠다는 헤지펀드도 나오면서 유가 추가 하락론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스위스 프랑 여파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자 급상승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금 가격은 현재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포맥스에서 거래되는 골드바는 온스당 1271.50달러로 전일 대비 1.12%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영업팀 김세원 과장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센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요즘 미국 증시가 약세인 가운데 유럽 증시 쪽의 선전은 아주 놀랍습니다. 역시 돈을 풀어야지 주식시장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기업의 그 주가는 가치에 수렴한다고 하죠. 그 가치의 가장 중요한 실적, 증시체전선 뉴욕과 서울이 이번 주 들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발빠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IR 센터를 통해 가지고 또 오늘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미리 보는 IR 센터입니다. 어제장 마감 후에 철강주들의 실적이 속속 발표가 됐습니다. 포스코부터 살펴보시죠. 자,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다소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65조 984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3조 2,135억 원을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58.9%, 60% 가까이 감소를 하면서 5,56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어제장 강보합으로 27만 3,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 현대제철은 침체된 철강 업황을 감안했을 때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 4조 2,475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영업이익은 8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85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17.9%, 18% 가까이 감소한 2,150억
35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제철 어제장 보합으로 65,3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물산의 실적도 살펴보시죠. 해외 대형 프로젝트 본격화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 1,982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7.6%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순이익이 순손실로 나타났는데요. 54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물산 어제장 2%로 크게 오르면서 56,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호텔신라의 실적도 살펴보시죠. 4분기 실적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액은 8,136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361% 증가하면서 2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39억 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텔신라 어제장 1.4% 넘게 빠지면서 10만 3,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제일기획의 실적도 살펴보시죠. 자, 매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519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3%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3.6% 증가한 390억 원, 순이익은 15.5% 증가한 3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제일기획 어제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4.5% 강세로 19,5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기, 현대엘리베이터, 한국항공우주 세 종목 한꺼번에 살펴보시죠. 자, 영업이익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삼성전기는 344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연간 실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4분기 실적은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전년 대비 18.1% 증가한 364억 원을 기록하면서 연간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면서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4분기 영업이익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6% 감소한 46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연간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미리 보는 IR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생각보다 요즘 우리 기업들의 실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그 기업 실적의 총평을 좀 이승원 대표 좀 해주시죠. 글쎄요, 컨센이 계속해서 그 하향 조정됐기 때문일까요? 지금 보게 되면 3개월 전보다 많게는 30% 정도, 적게는 한 15% 정도에 대한 그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되어 왔었는데요. 일단 이 낮아진 추정치 결과 때문인지 어쨌든 최근에 그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좋은 그런 결과물들을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지금 앞에서 보신 기업들 외에도 오늘 삼성생명에 대한 실적도 발표가 있었고요. 제일모직에 대한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삼성생명, 제일모직 모두 다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제일모직이 실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사실 이제 4분기 실적 별로 기대할 게 없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이 한 757억. 근데 그것을 갖다 이제 한 5% 정도 상회하는 한 785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 기대치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특징적인 흐름입니다. 예, 개별 기업의 그 또 실적 동향도 좀 체크해봐야겠는데요. 먼저 우리 박세진 PB께 이 철강업종,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의 실적 어떻게 평가합니까? 두 기업이 좀 엇갈린 실적을 내놨죠? 네,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이번 그 실적 보면서 사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사실 그 제품 공정의 효율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그 기업 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 이번에 자동차용 특수강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정 자체의 그 효율성 그리고 연비 개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효과를 좀 톡톡히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4분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거두게 되면서 영업이익률도 포스코를 완전히 제쳐버렸어요. 9%대 영업이익률을 이번에 내버렸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번에 매출 공시 나온 거, 그 실적 공시 나온 걸 보니까 4분기 실적을 따로 안 올렸습니다. 야, 전통산업주가 9% 영업이익률이면 대단하네요. 그렇죠. 대단한 영업이익률을 올렸고요. 그 포스코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을 따로 집계를 안 올리고 그냥 연간 실적 공시를 했기 때문에 3분기 누적까지 진행됐던 거 이제 빼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4분기 그 매출이 한 16조 6,8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7,665억 원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한 13% 정도 감소한 수치가 되거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컨센이 한 9,460억 정도 이상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훨씬 더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제철이 가져갈 수익을, 그러니까 포스코가 가져갈 수익을 현대제철이 가져갔다. 이렇게 시프트된 현상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예. 이번에 그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된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가 이제 3조 원, 영업이익 연간 3조 원을 다시 회복했다라는 데 의미를 그냥 그 정도에만 부여를 하는 게 이번에 실적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실적 발표가 한 다음에 이제 배당을 오늘 발표했죠. 네. 근데 배당이 예년 비해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이제 영업이익 전체적인 사이즈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지금 늘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배당에 대한 지수 부양 효과 자체도 부익부 빈익빈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포스코 그러니까 철강업종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호텔 신라하고 삼성물산, 삼성그룹주에 대한 또 실적을 또 윤보원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의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전년 동기 대비로 좀 영업이익도 많이 늘어났고요. 시장에서의 컨센도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상반되게 전분기 대비로는 좀 감소를 하는 추세여서 시간으로는 좀 주가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호텔 신라의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완전하게 해소가 된 부분은 아니지만 정부 정책에서 이제 서울에서 추가적으로 면세 라이센스를 주는 사업자가 시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1개가 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2개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호텔 신라도 기존 사업자이긴 했지만 오히려 기존 사업자의 경쟁력을 가지고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률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에서의 면세점도 이제 입지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닐까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시기 자체가 좀 지연이 되면서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 한 9월까지는 기존의 임대료 비용을 그대로 하면서 영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리스크적인 부분이 완전하게 해소가 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오히려 2월 말까지의 그 중국 관광객 수는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 같고요. 춘절 때까지죠? 네, 예.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춘절이 굉장히 큰 명절인데 아무래도 이게 요커라고 불리는 중국 관광객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면서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악재가 반영이 정말로 악재로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전에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삼성물산도 마저 말씀해 네네. 주시죠.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근데 건설업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실적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뭐 어닝 서프라이즈나 어닝 쇼크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설 부분만을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건설이냐 상사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의 지분 가치까지 좀 봐야 되는데요.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의 주택 부분은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주택 부분에 있어서 신규 분양이나 이제 미분양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해외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이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해외에서의 손실은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설 부분에 있어서 뭐 시공사로서의 관리 능력은 아무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 외에 상사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굉장히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수익을 좀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분 가치는 사실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 SDS의 지분 가치가 현재 이제 삼성물산의 지금 시가총액보다 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외에도 이제 현대엘리베이터, 한국항공우주가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이 두 기업은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 그래서 이런 사상 최대치라는 실적 들으면 좀 가슴이 이렇게 좀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선방하는 것 같고요. 듣기에 좋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IR 센터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오늘장 또 어떻게 또 대응 전략을 짜야 될지 이 두 분하고 대응 전략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앞서가지고 또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전화로 좋은 전략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죠. 예, SK증권 안산지점의 김동혁 부장 전화 연결해가지고 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혁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이 글쎄 오늘 좀 분위기가 약간 이제 그동안 좀 반등하다 좀 침체되는 것 같은데 오늘장 또 어떻게 전략을 좀 짜볼까요? 네, 오늘 뭐 잠깐 좀 주춤되는 모습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 가지는 그 많은 생각들을 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요. 일단 연기금 중심으로 기관 수급이 급격하게 좀 호전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장 속에서 연기금이 한 3천억 이상 그 순매수를 했는데요. 그러지 않았다면 시장이 아마 더 무너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연기금이 1월 들어서 약 7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12월까지 합치면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시장에 투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기관 수급이 호전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대형 낙폭과 대주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더 빠지기 힘든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추세 반전을 모색하는 종목들이 좀 간혹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유가 같은 경우가 45달러 선이 어제 좀 무너졌습니다만 40달러 선까지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그 기대 인식들은 아주 유효한 상황으로 생각이 들고요. 미국이 오늘 포함해서 오늘도 장이 좀 별로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 금리 인상을 어차피 앞두고 있는 모습에서 조정장이 좀 시작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 장기적인 조정 장세를 좀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미국 증시가 좀 결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1900이 깨지면 기본적인 내재 가치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됐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2000포인트까지 가기에는 기업 실적이라든가 어떤 국가 경쟁 성장률 자체를 감안해 볼 때 아직까지 좀 넘기 힘든 영역이 아니냐, 그런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1900선에서 2000선 사이에 그렇게 갇혀있는 박스권 시장 흐름은 당분간 더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제 내일 지나면 바로 2월 시장인데요. 1월 하순의 어떤 모습들, 지금 최근의 흐름들 보면 나름대로 전약 후강의 어떤 강세장 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열리는 2월 초 시장도 이번 주 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좀 예상을 해봅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직까지는 뜨뜻미지근합니다만 1950선 정도에서 기준을 잡고요.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반등이 이어지는 시장이 계속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다음 주 중에 600선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장세가 나오면서 다수의 소테마가 순환하는 그런 모습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에다가 4분기 실적이 기대치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오는 그런 실적주들, 화학이라든가 철강, 에너지, 건설 쪽 중에서 그런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특별히 좀 주목하고 싶은 업종이 증권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하반기 대비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대금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약 7조 원, 어제 같은 경우는 8조 원 가까이 양시장 합계 거래 대금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거래소가 6년 만에 공공기관 해제가 되면서 IPO 가능성까지 좀 높아지고 있고, 기업 공개에 따른 지분 차익 가능성도 있고요. 핀테크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고, 최근에 모습들이 살짝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이라서 증권업종에 대한 그런 좀 투자 비중을 좀 늘리시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사물인터넷이라든가 핀테크, 3D 프린터의 그 3대 테마에다가 반도체 설비 관련주들에 대한 그런 관심은 여전히 많이 갖고 가셔야 된다. 거기다가 고령화 관련주로서 자본금이 작은 화장품이라든가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그런 관심은 여전히 유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투자 비중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주식과 현금을 8대2 정도의 비율로 가져가시고요. 코스닥과 거래소 비중은 6대4 정도로 해서 코스닥을 10% 정도 늘리는 그런 전략을 이번 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늦은 시간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SK증권 안산지점 김동혁 부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또 전략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박세진 PB부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환율 아까 얘기할 때 잠깐 그런 말씀 나왔죠. 코스닥에 버블이 올 것 같다. 근데 지금 바늘로 찔르면 터질 것 같은 버블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8년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가장 놀랐던 부분이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증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업재 소재들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는 중간에서 원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그동안 강세를 진행을 했었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는 조정이 나올 법하기도 했습니다만 동반 강세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변 여건, 아무래도 계속되는 거래소 종목들에 대한 강력한 배팅을 좀 유도하기에는 아직까지 불안한 측면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쪽의 수급 요인을 좀 집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효과, 저희가 1월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코스닥의 강세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2월 효과, 3월 효과, 그리고 상반기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버블 이번에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과거에도 보통 보게 되면 1월보다도 2월 증시가 좋았던 경우가 더 많았었죠. 네네. 자, 윤본 과장의 또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투자 전략은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너무 시장을 그래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우려를 하시는 것보다는 느낌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는 않지만 또 하방을 깨고 가는 모습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방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에 대한 보유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오늘도 이슈로 다뤄봤었던 이제 환율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용이 줄어드는 항공업종, 페인트, 시멘트 이런 부분은 좀 더 갈 여력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트렌드를 좀 따라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우리 코스닥의 대가 이승원 대표께도 짧게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또 유효합니까? 박세진 PB의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앞에서도 우리가 토크를 했듯이 이 계속해서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이 성장형 섹터에 대한 주식들을 계속해서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이런 흐름, 미국에서 금리 인상 시그널에 대한 쪽을 확실하게 주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이 좀 시장을 비트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략을 이제 들어봤는데요. 여전히 이제 요즘에 분위기가 그렇죠. 중소형주, 코스닥 쪽, 중소형주 쪽이 분위기가 좋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두 분은 지금 코스닥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윤보원 과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쪽도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여전히 주식을 매수 혹은 보유해도 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야간 선물 간략하게 좀 보고 가면요. 현재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좀 약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간 선물 지수 오늘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251.75포인트, 그러니까 정규장 대비해가지고 0.1%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물론 수급은 외국인들이 한 현재 880계약 정도 매도 우위, 그리고 국내 기관들 쪽이 한 100계약 매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한 700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수급은 글쎄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선물 지수 자체의 움직임은 나름 견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죠. 지난주에 우리 박세진 PB의 아모레퍼시픽, 저는 좀 걱정을 했습니다. 많이 올라온 종목이 더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더 가더라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더 가게 만들 겁니까? 예, 계속 전략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시장 보면은 어떻게 보면 데자뷰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작년 3월에서 한 상반기까지 진행됐었던 코스닥 강세의 섹터들이 그대로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무작정 옛날에 작년에 좋았었던 주식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리를 해보면 명확합니다. 소비 그리고 모바일 커머스, 컨텐츠 이게 다 사실은 글로벌 이슈와 지금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로엔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음원 관련주죠? 예.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2013년부터 작년까지 S&P 500 기업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이죠.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미디어 생산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생겼는데 여기 아마존이 지금 뛰어들었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결국에 스트리밍 방식의 사업자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재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요 컨텐츠들이 순환해서 도는 동안에 아직 음원한테는 기회가 가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번 주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봅니다. 예, 관심 있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엔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또 윤본 과장의 오늘 첫 번째 또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좀 시총 자체가 좀 작은 종목이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기업이고요. 삼성 출판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50년이 넘는 출판업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태까지 보는 거에 있어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배당이 될 수도 있겠고 기업 실적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삼성 출판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기업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년이 넘게 출판업을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 4가지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트박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아트박스랑 또 스마트 스터디라는 이제 교육 쪽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자회사인데요. 아트박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46.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스마트 스터디도 2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트박스 같은 경우는 10대들이 주로 이제 고객이 됐었는데 그 고객 타겟층이 20, 30대로 갈 수 있게끔 상품을 다양화시키고 있고 현재 그 영업 점포 수를 50% 이상 늘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더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바로 스마트 스터디 쪽인데요. 네. 어린이 유아용의 모바일 교육 앱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전 세계 160여 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 가치를 좀 향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치적 평가를 위해서 또 삼성 출판사를 또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또 이 고생하신 또 두 분 또 보내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 두 분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루하루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또 시장이 어느덧 그래도 뭐 1900포인트 이탈했던 증시 1950포인트까지 와 있고요. 코스닥은 600포인트라는 또 오랜만에 보는 수치까지 근접해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또 매매 잘 하시고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밤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